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쌍문동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 17주년을 맞았어요. 돌이켜보니 한 남자와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진저리치게 끔찍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고 사나 후회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 결혼 생활이 썩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자부하는 건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편과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어준 아들 녀석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남자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가려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악바리 정신으로 맞서야죠. 저희 부부한테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 빨아먹던 시동생 내외와요. 한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엾다는 이유로 흉도 묻어두고 보살펴줬었는데 배은망덕한 소행을 보고 난 뒤엔 일말의 정도 뚝 떨어져 버렸어요. 파렴치한 시동생 내외에 덜 대먹은 인성을 온 천하에 까발리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봐서 만났어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한 상황이라서 아직 결혼 생각이 없던 때였죠. 그래서 처음엔 선을 안 보겠다고 했었어요.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선을 봐. 소개팅이면 몰라도. 암튼 난 아직 결혼 생각 없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거절해. 나도 어지간하면 거절하려고 했는데 박 사장님이 중신 서는 건데 어떻게 거절을 하니? 네 아빠 주거래처 사장님인데 엄마도 너 당장 시집 보낼 생각 없어.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거야. 뭐 어때? 그냥 소개팅 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만나봐. 하필 아빠 가게 거래처 사장님 부탁이라 거절하기도 뭐해서 선을 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녁 때 아빠가 집에 오셔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박 사장이 주선하는 게 대수야. 네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박 사장이 내 딸내미 인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이딴 일로 거래 끊는다고 하면 나도 박 사장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야. 서연아, 아빤 내 딸이 싫다면 박 사장이 아니라 나라님 부탁도 거절할 수 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해. 아빠의 뜻밖의 반응에 엄마는 한숨만 쉬셨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이때다 싶어서 선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죠. 난 결혼 생각도 없는데 괜히 상대방 시간만 까먹는 것도 미안하니까요. 그런데 주선자를 통해 거절 의사를 전하기도 전에 맞선을 보기로 한 상대 남자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가 선을 보기로 한 날이 마침 유명한 전시회 마지막 날인데 괜찮다면 같이 가겠냐고요. 자기가 꼭 보고 싶었던 전시회인데 회사 일 때문에 못 봤다더군요. 솔직히 솔깃했어요. 저도 보고 싶었던 전시였거든요. 어차피 선이라는 게 만나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선 봤다고 해서 꼭 결혼까지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만나서 같이 전시회도 보고 밥 한 끼 먹고 들어와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쪽도 나도 선도 선이지만 전시회가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더니 제가 딱 그런 거예요.
막상 만나보니 상대 남자가 그냥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외모는 제 이상형이 아니었지만 대화가 정말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공동 목표였던 전시회를 보러 갈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앉은 자리에서 3시간 넘게 내리수다를 떨었어요. 차만 마시고 일어나려던 자리에서 피스케이크를 몇 개나 시켜 먹었나 몰라요. 하도 수다를 떨었더니 허기져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냥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저희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캔커피를 마시면서 또 수다를 떨었지 뭐예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오빠 동생으로 지내게 되었죠.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담 주지 않겠다는 맞선남의 배려였어요. 우리는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마치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봐요. 시부모님께선 그 애가 가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셨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당시 아버님이 병원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맏아들 결혼을 보고 싶어 하셔서 급하게 손자리를 잡은 거였죠.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저희가 연애만 하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셨겠죠. 결국 시부모님은 남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손자리를 잡으셨어요. 남편이 알면 거절할까봐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 회사 앞으로 맞선 상대를 내보냈더라고요. 당일이 돼서야 그 사실을 안 남편은 마지못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어찌됐건 시간 내서 거기까지 와준 상대 여자분한테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요. 대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알고 속상해 할까봐요. 뭐 어쩌겠어. 오빠네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아들 결혼을 바라시는데.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난 괜찮으니까 나가서 얘기 잘 하고 와. 진짜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내가 부모님께 얘기 잘할게. 전화기 너머로 미안해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로 남편은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잘하고 오라고 얘긴 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은 딴 데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 생각 없다는 사람 선자리까지 나가게 해서 둘을 붙여줬으면 그만이지 잘 만나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선자리를 잡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는 이런 상황을 말도 못하고 속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집 앞인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고요. 솔직히 남편이 선자리를 파하고 저한테 와주길 바랐기에 화장도 안 지우고 있었는데 막상 화장한 얼굴로 나가려니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 싹 지우고 머리도 부스스하게 하곤 후줄근한 추리링 차림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자다 나왔어? 남자친구가 선보러 나갔는데 걱정도 안 됐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남편 표정을 보니 괜히 놀리고 싶더라고요. 걱정은 무슨, 잠만 잘 오더라. 선은 잘 봤어? 얘기 좀 더 하다 오지.
벌써 헤어지고 온 거야? 헤이, 무슨 남자가 매너가 이 모양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만 푹푹 쉬면서 구두 앞코로 애꿎은 발만 툭툭 차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그 여자한테 사귀는 사람 있다고 말했다가 뺨까지 맞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남편 왼쪽 뺨이 붉게 부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불쑥 화가 나는 거 있죠. 웃기는 여자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지가 뭔데 남의 남자 뺨을 치고 그래? 나도 한번 안 만져본 뺨을. 오빤 그걸 그대로 맞고 있으면 어떡해. 아씨, 아직도 빨갛잖아. 남편 뺨을 어루만지며 속상해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러는 거예요. 뺨 맞은 게 대수야. 난 너한테 미안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미치는 줄 알았는데. 서연아, 우리 그냥 결혼하자. 오늘 선자리에 나가보고 확실히 알았어. 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추리링 차림에 반지도 없는 프로포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가슴 벅찰 만큼 행복했어요. 그동안 스스로 계획했던 내 미래와 이성적인 판단이 아무 소용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간 날, 그동안 왜 그렇게 시댁에서 결혼을 서둘렀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버님 모습에 병색이 짙어 보였거든요. 아버님은 힘없이 바싹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그간 저 때문에 마음을 졸인 탓이었는지 반기는 마음과 야속한 마음이 반반 섞인 듯 보였죠. 고등학생이던 시동생은 형수가 생기는 상황이 실감이 안 났는지 저랑 눈도 잘 못 마주치면서도 입가엔 피식피식 웃음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날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은 낯설긴 했어도 정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이 사람들도 내 가족이구나 하는 마음가짐이 들 정도로요. 저희 아빠는 딸의 이른 결혼이 내심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까 반대는 않으셨어요. 엄마는 결혼 자체에는 반대를 안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병색이 짙은 걸 내내 걱정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 병수발도 그렇지만 결혼하고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모든 화살이 제게 쏠릴 걸 걱정하신 거였죠. 엄마, 걱정도 팔자네. 시댁에서 아버님이 말기 암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설마 그걸 내 탓을 하려고? 괜한 걱정하지 마. 얘, 네가 시집을 안 가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한테는 당연한 일도 시자 들어가는 인간들한테는 뭐든 트질거리가 되고 불랑거리가 된다고. 엄마, 우리 시댁은 안 그래. 다들 나를 얼마나 예뻐하신다고. 시고모님도 당신 며느리보다 날 더 예뻐하는걸.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셔. 엄마의 걱정을 뒤로 한 채 결혼식을 올린 저는 얼마 뒤 엄마가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3개월도 안 돼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엄마의 걱정대로 저는 시댁에서 대역 죄인이 되어버렸거든요. 특히 시고모님들은 마치 제가 아버님을 죽인 것처럼 뒤에서 악담을 퍼부어 대셨어요. 지방 경조사가 있을 때면 친인척들 모인 자리에서 단골 안주처럼 저를 꺼내놓고 씹어대기 바쁘셨죠. 이래서 집에 여자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야.
키센 며느리를 들여서 내 동생이 제명에도 못 살고 그렇게 간 거 봐. 그래도 그게 며느리 탓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결혼식 전만 해도 내 동생이 어디 죽을 사람처럼 보였어. 그렇게 멀쩡하던 애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냐고.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잡아먹은 게 아니면 뭐겠어. 그러게 사람 들이기 전에 잘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덜컥 식부터 올리게 하더니 이 사단을 냈네. 아, 죽은 내 동생만 불쌍하지. 결혼 전에 이미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시고모님들은 사람들 앞에서 제 탓을 하셨어요. 웃긴 건 그래놓고는 제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신다는 거였죠. 그건 시고모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 대부분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했으니까요. 엄마가 왜 그렇게 시자 들어가는 인간들을 걱정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댁에는 어머님과 시동생 둘뿐이었어요. 따로 생활비는 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있어서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건 저희 부부한테도 정말 다행이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전셋집이라서 계약이 끝날 무렵이면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전화에 가슴 졸여야 했거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적금도 넣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 시댁 생활비까지 대야 했다면 정말 난감할 뻔했지 뭐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듬해 제가 출산을 하자 한동안 아버님의 빈자리로 썰렁했던 집안에 조금씩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큰 위안이 된다는 걸 새삼 느낄 정도였죠. 한동안 외출도 잘 안 하고 집안에서 계시던 어머님도 손녀딸 재롱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셨어요. 출산휴가가 끝나갈 무렵엔 어머님이 먼저 저희 딸을 봐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도 한창 일할 나이인데 애 때문에 집에서 들어앉아 살림만 하게 할 수는 없잖니.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전세계약 끝나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어떻겠니? 아무래도 애 보려면 집이 가까워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니들이 싫다면 할 수 없지만 아침 저녁으로 애 데리고 본가까지 오기도 힘들잖아. 저희야 좋죠. 그런데 어머님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애 보는 게 힘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크던데요. 그런 소리 마라. 이래봬도 내가 아들 둘을 키운 사람인데 손녀딸 하나 못 볼까? 나 아직 그 정도 체력은 돼. 저 또한 떼내를 시설에 맡기는 게 내심 불안했던 저로서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전셋집을 빼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시댁과는 걸어서 5분 거리라서 출퇴근길에 아이를 맡기기도 편하고 아이 핑계 삼아 가끔씩 저녁은 시댁에서 다 같이 먹게 되니 어머님도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시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애 맡기면 들어갈 돈도 남이 아닌 어머님께 드리니 나가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저희 딸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님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말투도 어머님을 닮아가고 행동도 지 할머니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가끔씩 내 딸이
시어머니처럼 보이기도 했죠.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딸이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건 아마도 저랑 시어머님 사이가 꽤 가까웠기 때문일 거예요. 어머님은 다른 시댁 어른들과 달리 제게 참 잘해주셨거든요. 딸이 없으셔서 그런가 가끔 저랑 장을 보러 가거나 쇼핑을 할 때면 점원들이 모녀지간 같다는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부간의 사이가 좋은 것도 복이라면 복이었죠. 그런데 제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그렇게 정정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고 기억력에 좋다는 건강보조제도 사다 드리고 일부러 PC로 고스톱도 치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그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정이 다 될 무렵이었는데 시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님이요? 여기 안 계시는데요? 왜요? 집에 어머님 안 계세요? 네, 없어요. 엄마가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가게 문 닫고 와봤는데 엄마가 없더라고요.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도 없어요. 휴대폰이랑 지갑도 그대로 있는 거 보면 멀리 간 건 아닌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되도록 안 오시잖아요. 형수, 아무래도 엄마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형 깨워서 집 근처 좀 찾아보라고 해주세요. 난 혹시 몰라서 집을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시동생 전화를 끊곤 남편이랑 둘이 집 근처로 어머님을 찾아 나섰어요. 새벽 1시가 넘도록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근처 파출소에 들어갔는데 글쎄 거기에 어머님이 계시지 뭐예요. 슬리퍼 차림에 머리도 부스스하고 멍한 표정으로 앉아서는 저랑 남편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처럼 멀뚱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뚫어지게 보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 알아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저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맏며느리. 어머 여보, 어떡해. 우리 어머님 어떡해.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어머님은 별다른 기색 없이 지나는 말처럼 젊은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으면 어떡해요? 에그, 옷 다 더러워지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서럽게 울었고 남편은 눈물을 감추려 허공만 바라보았죠. 그렇게 시작된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가끔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나가면 장롱이고 서랍이고 다 열어서 옷을 죄다 꺼내놓기도 하고 온 집안을 물천지로 만들기도 했어요. 한여름인데도 보일러를 방마다 틀어놓질 않나. 남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죄다 집어와서는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머님을 혼자 둘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시동생 내외도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인데 시댁에 들러 어머님을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저희 내외와는 달리 일용직을 전전하는 형편이라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 부양을 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남편이랑 시동생도 그렇고 저 역시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기는 싫었거든요. 나중에야 정 안 되면 요양원에 보내더라도 일단 우리가 모실 수 있을 때까지는 모시기로 한 거죠. 아침에 남편과 아이를 출근 등교를 시킨 후에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밤에 시동생이 돌아오면 저희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 거예요. 어머님 상태가 더 악화돼서 이제는 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치매 증상이 시작됐을 때는 안 그러시더니 어머님이 점점 더 포악하게 변하셨거든요. 제게 욕설도 하시고 기저귀를 채워드리면 똥이 묻은 채로 벗어서 제게 던지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어머님이 가스불을 켜놓고 불장난을 하신다는 거였죠.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가스레인지에 제 휴대폰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불이 나면 다른 집까지 피해가 가니까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시동생과 상의 끝에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하루는 남편이 잔뜩 취한 채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왜 안 하던 술을 이렇게나 마신 거야?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님 집 팔아야겠어. 갑자기 집은 왜? 아파트값 한창 올라가는데 그걸 지금 왜 팔아? 왜?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그래? 그거라면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도 있고 아직은 버틸만 하잖아. 그게 말이야. 한참은 한숨만 푹푹 쉬며 말을 못하던 남편은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아버님 유산을 시동생 사업자금으로 써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찌감치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시동생은 PC방을 차렸었는데 이때부터 시어머니께서 돈을 대주셨던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사업자금 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으면 잘 했어야죠. 그걸 1년 만에 홀라당 날려먹곤 백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던 우리 부부는 시동생이 열심히 PC방 운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갈 때까지 백수 생활을 하며 어머님께 용돈을 받아 살았다는 건 꿈에도 몰랐죠. 제대를 한 시동생은 잠깐 친구가 하는 복권방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 가게 점원과 눈이 맞아 연애를 했던 모양이에요. 서로 나이도 어리고 결혼을 염두한 진지한 만남은 아니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버린 거죠. 출산 시기를 보니 저희 딸아이보다 한 달 뒤쯤 태어났더라고요. 애까지 낳아놓고도 시동생은 집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머님께 딱 걸리고 말았죠. 다름이 아니라 시동생이 제 딸아이 기저귀를 훔쳐가는 걸 어머님이 잡으셨거든요. 당시 저희 딸을 어머님이 봐주고 계셔서 시댁에 애 기저귀며 분유를 잔뜩 사다 놓곤 했는데 시동생이 그걸 훔쳐다 자기 아이한테 먹이고 입히고 했던 거죠. 이놈아, 조카 기저귀 하나 못 사줄 망정? 그걸 훔쳐다 뭐에 쓰려고 그러냐? 아참, 엄마,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근데 어떡해. 내 자식이라고 양육비 보내라고 난린데. 이거라도 보내주고 입 좀 막으려고 그랬어. 그날 시동생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상대 여자를 찾아갔지만 여자 쪽 부모가 한사코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시동생한테는 미래가 안 보인다면서요. 대신 애 양육비로 1억을 요구했고 어머님은 결국 그 돈을 여자 쪽 부모에게 건넸어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일단락 될 줄 알고 지냈는데 몇 년 뒤 그동안 연락이 없던 애엄마가 시동생 애를 데리고 시동생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엄마랑 계부가 애 양육비랑 월세집 보증금까지 빼가지고 도망쳤다면서요. 당장 애랑 살 집도 없다고 울고 짜는 통에 시동생은 결국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저도 동서랑 만난 게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친정 형편이 안 좋아서 혼수며 결혼 준비를 할 상황이 안 된다고 조촐하게 식만 올리고 시댁에서 어머님 모시고 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당시엔 시동생 내외에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대충 시동생이 예전에 사고 쳤던 걸 이제야 책임지고 살게 됐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겼어요. 이렇게 된 거 긁어봤자 부스럼밖엔 안 되니까요. 이 무렵 어머님은 저희 몰래 저희가 드린 손녀 양육비를 시동생네한테 쓰라고 주셨던가 봐요. 어차피 어머님이 고생해서 받으신 돈인데 어디에 쓰든 저희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동생은 그 돈으로는 만족이 안 됐는지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거죠. 키즈 카페를 차리겠다고요. 하지만 키즈 카페는 오픈하던 그 달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니 1년도 안 돼서 보증금까지 다 날리고 말았어요. 그래놓고도 부부가 일도 안 하고 어머님 집에서 백수로 살았던 거예요. 그 꼴에 화가 난 어머님은 월세집 보증금을 손에 쥐어주곤 작은 아들 내외를 내쫓으셨어요. 결국 어머님은 작은 아들한테 2번의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대주면서 당신 앞으로 남겨진 아버님의 유산을 다 쓰셨고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월세 보증금까지 해주신 셈이죠. 이제 어머님 앞으로 남은 건 집 한 채뿐인데 그나마도 담보대출이 깔려 있으니 팔아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알게 된 건 얼마 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가 술의 힘을 빌어 제게 털어놓은 거였죠. 여보, 미안해. 내 동생이지만 정말 그 한심한 놈 때문에 당신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걸 왜 당신이 사과를 해? 그동안 자기 동생이 가게 차릴 때마다 돈이 어디서 나서 창업을 하나 의심하면서도 귀찮아서 그냥 넘긴 우리 탓이지. 뭐 내 돈 몰래 훔쳐 쓴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 돈으로 한 짓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고개 들어. 이런 일로 술 마시고 그러지 말라고. 몸 상해. 어차피 쏟아진 물 걱정해서 뭐하나 싶어 일단 남편 마음부터 달래주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신 어머님은 그곳에서 반년도 채 머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렇게 금방 가실 줄 알았다면 마지막까지 여행원에 보내지 말고 제가 모실 걸 그랬다는 자책이 들더라고요. 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났지만 때로는 모녀지간처럼 지내왔었기에
시어머니의 죽음은 한동안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시동생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두 사람 표정을 보니 좋은 일로 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은 장례 비용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나눠 가졌으니 그걸로 뭐라 할 일은 없어서 돈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 문제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돈 문제였어요. 솔직히 그렇잖아. 집 팔아서 엄마 요양원비 됐다지만 엄마가 거기에 반년 정도밖에 더 있었어. 그럼 남은 돈은 반띵해야지. 형한테는 별거 아닌 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난 돈이라고. 혹시 형이 장남이니까 부모 유산 독점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나도 가만히 못 있어. 소송이라도 걸어서 내 목 제대로 받아낼 거야. 그래요, 아주버님. 이번엔 아주버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어머님 집 아주버님네가 되샀다고 했을 때 솔직히 주변에서 말 많았어요. 아파트 시세 많이 올랐는데 헐값에 큰아들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고요. 돈 앞에서 형제고 뭐고 없다고 떠들어대는데도 저희는 끝까지 아주버님만큼은 믿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세요? 각자 목 제대로 계산해서 주세요. 집 팔고 남은 돈을 달라고 찾아온 시동생 내외는 마치 돈 뜯긴 채권자처럼 저희 부부를 몰아세웠어요. 그러자 남편이 참았던 말을 꺼내놓았죠. 네, 재수씨 말대로 각자 목 제대로 계산할게요. 애초에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은 집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아버지 퇴직금을 포함한 현금이 더 많았어요. 그 돈은 어머니 노후 대책 자금이었고요. 근데 애초에 그 돈을 다 가져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에 시동생은 뜨끔했는지 눈알을 굴리더라고요. 상훈이 너 그동안 사업한답시고 어머니한테 뜯어간 돈 그거 아버지 유산인 건 알고 있지? 네 말대로 똑같이 자기 몫으로 나눠야 한다면 그동안 네가 가져간 돈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 정확히 네가 사업한다고 들어먹은 돈이 4억 8천이야. 집 팔고 남은 돈에서 요양원비 뺀 금액은 1억 3천이고 아무리 네가 공부를 못했다고는 해도 이 정도 계산은 할 수 있겠지? 우리 형제가 각각 나눠 가져야 할 금액은 2억 5천 5백만 원씩이다. 이것도 니네 식구 생활비며 잡다하게 들어간 돈은 빼고 한 계산이야. 그러니 서운하다고는 하지 마라. 재수씨, 2억 5천 5백만 원씩 받아야 하는 돈에서 내가 받은 돈은 1억 3천이니까 저한테 얼마를 더 주셔야 할까요? 그러자 방에 있던 제 딸이 얼른 1억 2천 5백이라고 소리쳤어요. 들으셨죠? 두 사람 말 맞다나 나도 내 몫은 제대로 받아야겠으니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그러자 동서가 눈을 부라리며 바락바락 소리쳤어요. 그걸 왜 우리한테 받아요? 막말로 작은 아들 사업자금 대준 건 어머님인데 왜 우리가 그 돈까지 책임져야 하냐고요. 내가 그동안 치사해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먼저 치사하게 나오시니 저도 할 말은 해야겠네요. 저 시집 온 이후로 불과 몇 년 전까지 어머님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 부양까지 한 노고에 대해 대가를 받아야겠다고요. 그것도 포함해서 계산해 주세요. 동서 말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동서가 시집 올 때 사정을 저도 다 아는데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동서, 우리가 동서 시집 올 때 말했지. 전세든 월세든 집 해줄 테니까 따로 살라고. 그때 동서가 뭐라고 그랬어? 난 살림도 할 줄 모르고
혼수해올 돈도 없으니까 시댁에서 살겠다고 했던 거 잊었어? 동서가 어머님 댁에 사는 동안 밥은 몇 번이나 했어? 빨래는? 청소는? 내가 달래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 댁으로 도우미 보냈는지 알아? 작은 며느리 팬티까지 빨아주고 사시는 어머님이 하도 안 됐어서. 그래서 내 돈 들여 사람 보내드린 거라고. 그런데 뭐?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셔? 여들의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갈 소리 작작해. 어머님께 드린 우리의 돌봄비도 도련님이랑 동서가 다 뺏어다 쓰고 자기 자식까지 어머님한테 넘기고 살았으면 미안하고 창피한 줄 좀 알아. 어디서 시어머님 부양했다는 개소리를 해? 동서는 부양이라는 단어 뜻도 몰라? 그동안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말로는 일한다고 했지만 둘 다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백수로 산 거 다 안다고. 어머님 치매 판정 받았을 때도 어머님 모시기 싫어서 일 나가는 척 쇼했던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빨아쳐먹고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니들이 인간이긴 하니? 그러자 시동생이 심통난 사람들처럼 입을 대빨 내밀고는 툴툴 거렸어요. 그래도 형이랑 형수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애초에 형은 아버지가 대학까지 보내줬으니까 나보다는 더 받고 산 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대학 자금이다 생각하고 좀 더 줘요. 그 말에 동서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우리 두 사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 때문에 이러는 거죠. 어머님이 가시는 길에 작은 손주 양육비 해주신다 셈치고 집 한 돈 저희 주세요. 네? 도대체 자기 자식 키우는데 왜 죽은 시어머니한테 양육비를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이 말에 제 남편이 피식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재수씨, 승주 양육비라면 승주 태어났을 때 이미 받아갔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쪽 어머님이랑 양부가 와서 1억 받아갔던 거. 그간 잊고 있었는데 재수씨 얘기를 들으니 그 1억도 계산에 넣어야겠네요. 그 말에 올케는 누나를 굴리며 뜨끔한 표정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돈 내놓으라고 바락바락 대들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말이죠. 두 사람이 형제간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찾아왔으니 나도 똑같이 해줘야겠지. 이번 달까지 나머지 금액 내 계좌로 입금해라. 안 그러면 바로 소송 들어갈 테니까. 소송으로 번지면 이 금액으로 안 끝나. 너희 부부가 어머니한테 기생하고 살면서 쓴 생활비도 모조리 받아낼 테니 알아서 하라고. 나이를 먹었으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지. 승주가 뭘 보고 배우겠어? 혹시라도 내가 이번 일을 흐지부지 넘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네 녀석 정신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남편은 그 길로 시동생 내외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동생이 찾아와 각서를 내밀더라고요. 한 번에 전액을 갚는 건 불가능하니까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겠다고요. 솔직히 그 돈을 받을 마음이 없던 저희 부부였지만 시동생 내외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따박따박 그 돈을 받기로 했어요. 법대로 하자면 그 돈을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싸움은 기세라고 한번 질러본 건데 시동생과 동서가 걸려든 거죠. 앞으로 시동생 내외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시동생 내외한테 받은 돈은
나중에라도 돌려줄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개과천선한다면 말이죠. 과연 시동생 내외가 인간답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살면서 천천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하루하루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천운을 얻게 된 사람이에요. 살면서 다들 기적 같은 천운을 경험하는 순간이 한두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보통 그런 경우에 조상신이 도왔다고도 하잖아요. 제 경우가 딱 그랬어요. 제가 무슨 종교에 심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상신이 도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저는 얼마 전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는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과 저는 보통 인연이 아니었거든요. 7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만나게 된 계기부터 정말 드라마 같았죠. 주변 사람들 역시 제 이야기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두 사람의 이름이 같았기 때문이랍니다. 제 이름은 백지수고 남편의 이름은 박지수였어요. 성까지 백씨와 박씨로 상당히 비슷했고 심지어 같은 대학, 같은 과인 동기였답니다. 생년월일마저 비슷했는데 저는 3월 9일, 남편은 9월 3일생이었어요. 이러니 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모든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이목을 끌기 딱 좋았죠. 교수님들조차 저희를 보고 놀라워하셨고 몇 번이나 저희의 이름을 헷갈리자 아예 저는 그냥 여자지수, 예비 남편은 남자지수라고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너희 조 원래 조장이 박지수였니? 네, 교수님. 처음부터 저였습니다. 백지수는 어느 조야? 백지수는 이 강에 안 들어요. 아유, 너 앞으로 이름 쓸 때 그냥 남자지수라고 적어라. 나이 드니 눈도 침침하구원. 야, 너희 여자지수한테도 전해. 앞으로 내 수업 들어올 일 있으면 이름 그냥 여자지수라고 쓰라고. 네, 저희가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 두 사람은 인적사항이 너무 비슷해서 여러 에피소드들을 겪었는데 한 선배가 제게 고백하는 문자를 예비 남편에게 잘못 보낸 적도 있었고 저희 두 사람의 성적이 바뀌어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과 제가 둘 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택배 상자까지 뒤바뀐 적이 있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반복되자 당연히 동기들과 선배들은 틈만 나면 저희 둘을 보고 곧 커플이 될 거라면서 몰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주변에서 그렇게 몰아가면 오히려 커플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대학교 1학년이 끝나기 전에 커플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7년이나 사귀게 된 거고요. 사회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연애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러면 예비 남편과 제 대답은 늘 한결같았어요. 자주 만나지 않아서였다고요. 왜 결혼한 부부도 주말 부부가 더 행복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딱 그랬답니다. 예비 남편은 군대를 좀 길게 다녀왔거든요. 학군 사관으로 활동하다가 대학교 졸업 후에 군대를 갔는데 본인이랑 잘 맞는 것 같다며 말뚝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 뒤로도 5년 동안이나 군 생활을 하면서 아예 직업 군인으로 살았고 바깥 사회로는 도통 나오지 않았어요. 저 역시 20대 초반에는 바쁘게 살았는데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떠나 일본에서 3년을 살았거든요. 한국에서 공부한 걸로는 현지 학생들의 대화를 전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저는 피나는 노력으로 현지인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본어를 마스터하고 왔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으니 예비 남편과 연락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한국으로 돌아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도 예비 남편과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싶을 정도로 연애를 쉬엄쉬엄 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진작에 헤어졌을 텐데 저희는 서로 각자의 일에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만나는 횟수가 많지 않은 만큼 서로에게 질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이런 연애를 길게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비 남편이 사귄 지 7년차 되었을 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우리 그냥 결혼이나 할까? 하며 프로포즈를 해도 별 고민 없이 알았다고 했던 거예요. 남들처럼 풍선 날리고 꽃가루 뿌려놓지 않아도 오히려 그게 저희답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된 저희는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상견례 할 날짜를 잡았어요. 결혼을 하자고 결정했을 때는 덤덤했는데 갑자기 가족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고 떨리더군요. 그동안 7년이나 사귀었는데 서로의 가족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정상 저희 부모님을 먼저 만나러 갔는데 저희 부모님은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서로 바쁜 와중에도 오랫동안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진득하고 괜찮은 것 같다면서요. 우리 딸한테 얘기만 몇 번 들었지 실제로 보니 훨씬 남자답고 됨직하구나. 군대 나와서 지금은 취직도 했다고? 네, 무역회사인데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내실이 괜찮은 곳이에요. 우리 딸이랑 또 비슷한 일이네. 더이 정말 여러모로 참 비슷하구나. 아우, 제가 아무래도 여기 지수보다 외모는 훨씬 떨어지죠. 어머, 그런 이빠른 소리 안 해도 돼. 둘이 잘 어울리고 참 보기 좋네. 그날 식사 자리는 참 화기애애하고 좋았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놓였어요. 한번 겪어본 일이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도 감이 잡혔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일 뿐이었답니다. 시댁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저희 부모님이랑은 전혀 다른 태도로 절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얘가 지순이? 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들어오렴.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시더니 혀를 차시는 거예요. 대놓고 찡그린 표정은 아니셨지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는 걸 한 번에 알 수가 있었죠. 시어머니가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는 과일 바구니 대신에 꽃 바구니를 들고 갔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꽃 바구니를 아무 감흥 없이 보더니 그냥 그래, 고맙구나 한마디 하시곤 베란다에 내놓으시더군요. 마치 내키지는 않지만 애써 친절하게 대해주려는 것처럼요. 그 집안 자체가 어둡고 조용했는데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시누이가 있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날 시누이는 선약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거든요. 그나마 예비 남편이 이래저래 대화를 많이 이끌어내서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죠. 그래도 분위기는 저희 집에 갔을 때와는 완전 딴판이었고 저는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식사를 해서 음식이 전부 얹히는 것 같았어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태도를 보일까 싶더군요. 우리 지수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신이 없는 것 같다구나. 그래, 너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겠네? 그래도 몇 년 됐으니. 네, 일도 전부 손에 익었고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전공 살려서 일하니까 아무래도 편하더라고요. 아마 신랑도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직함이 뭐야? 아, 얼마 전에 대리 달았어요. 그래? 뭐 엄청나게 높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일본 교환학생도 다녀왔는데 그런 건 좋게 안 쳐주니?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럼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뻔하겠네. 그런데 우리 지수 살림을 하나도 안 도와준 거야?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아들 냉장고 보니까 텅텅 비었던데. 네? 아니, 애가 군생활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애가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오니까 막 살림이 엉망이던데 청소도 한 번을 안 해줬나 보구나. 고작 대리면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살림도 합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의 자취방 살림이 엉망인 걸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죠. 그리고 저는 아직 20대인데 제 나이의 대리인 게 그렇게 빠른 건 아니어도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지수 군생할 때는 저도 해외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퇴근하면 저희 집 살림하느라 바빴고요. 지수도 자취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청소하고 밥해 먹는 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어머님. 그래, 뭐. 하무렴. 너도 바쁘긴 바쁘지. 일본에서 몇 년 있었다고 했지? 3년? 4년? 3년이요, 아버지. 해외 나갔다 왔다는 여자는 조사를 잘 해야 돼. 너 그동안 남자 만나고 다니지는 않았지? 한국에 애인 두고 외국에서 공부한다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 조심해선 나쁠 것 없다. 제가 일본에서 알바하고 공부하느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그 시간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솔직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서로 초면인데 무슨 압박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얼른 시아버지를 막아 제가 화낼 수도 없게 하시더군요. 아, 사람 면전하대 대고 그런 말을 해. 어련히 알아서 잘했으려고. 그래, 우리 지수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일본 유학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아버님. 저는 공부도 하면서 알바해서 생활비도 벌어야 해서 더 힘들었고요. 그래, 그래.
이가 괜한 말을 한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이 제 편을 들자 시아버지도 더 이상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저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려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날의 자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저는 그냥 조용히 의기소침해 있다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예비 남편은 제게 별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보내주더군요. 시부모님의 태도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다고 예비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기엔 저도 조심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한 소리를 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일단은 가만히 있었는데요. 며칠 후 저희는 그날 오지 않았던 신우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신우이가 강남에 있는 학원을 다니며 공부 중이었기 때문에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신우이를 데리러 갔죠. 신우이는 저희보다 4살 어렸는데 대학원을 들어가려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 차 많고 복잡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 운전을 해서 데리러 갔는데 예비 남편이 말하길 신우이가 그렇게 걷는 걸 싫어해서 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비 남편은 차가 없고 저만 운전을 해서 제 차로 이동을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신우이를 태웠는데 신우는 건성으로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던지더니 대뜸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가야 한다며 주소부터 부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미 골라놓았던 식당이 있었는데 예비 남편은 신우이의 말만 듣고 그럼 거기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사람들을 피해 운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가게가 어떤 곳인지 신경도 쓰지 못한 채 일단 알았다고 했고 조수석에 있던 예비 남편이 대신 주소를 찍어주었죠. 아무 생각 없이 내비를 따라가는데 한눈에 봐도 엄청 고급스러울 것 같은 한우집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메뉴판을 집어드는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겁니다. 제가 당황하는 사이 이미 신우이는 주문을 마쳤어요. 그래서 미처 다른 가게를 가자고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못했죠. 신우이가 마치 여러 번 와본 사람처럼 주문을 하길래 이런데 자주 오시나 보다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도 처음 와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걸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또 한 번 기분이 확 나빠졌지만 기왕 먹는 김에 좋은 마음으로 먹어보려고 계속 제 속을 다스렸는데요. 그런데 신우이는 제가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계속 배고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며 저한테는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음식이 나오자마자 정말 개눈 감추듯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겁니다. 딱 봐도 신우이가 몸집이 좀 있고 통통한 편이라 많이 먹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12인분을 먹어치울 줄은 몰랐거든요. 덕분에 저는 그날 고깃값으로만 50만 원 넘게 써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우는 제 부모를 닮아서인가 무례함도 정도가 지나치더군요.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어치우고 후식을 기다리던 신우이는 그제야 배가 차고 여유가 생겼는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요. 근데 두 분 결혼 준비는 잘 돼가요? 네, 저희는 천천히 준비하기로 해서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요. 이제 예식장이랑 스튜디오 잡아놨어요. 그거면 뭐 다 했네요. 신혼집은 어디로 구하시려고요?
시댁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둘 다 회사가 그쪽이랑 가깝거든요. 다행이네요. 언니, 예쁘든 많아 보이는데 사이즈 맞으면 입어도 되죠? 오늘 입은 옷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근데 사이즈가, 아니, 디자인이 학생이 입기엔 좀 화려할 거예요. 언니, 요리 잘해요? 요리요? 뭐 간단한 건 할 줄 아는데. 그냥 먹을 만해. 좀 달게 하는 편이긴 한데 뭐 그럭저럭. 아, 그래? 난 단 거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그건 좀 아쉽네요. 제 앞에서 대놓고 시누이한테 제 요리를 평가하는 예민한 편이나 그 얘기를 듣고 탐탁치 않아 하는 시누이나 아주 꿀밤을 한 대 놔주고 싶을 정도로 밉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표정을 굳이 숨기지도 않고 기분 나쁜 티를 그냥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저를 무시하는 건지 후식 메뉴가 나오자마자 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바빴죠. 차라리 먹는 데만 입을 썼다면 나을 뻔했는데 신우이의 무례함은 끝나지 않았어요. 자리를 슬슬 정리하려는데 한 끼 식사만 50만 원을 처먹은 신우이는 저한테 뻔뻔하게도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근데 언니, 저 용돈 좀 주실래요? 용돈이요? 왜요? 여기 오빠한테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얘가 돈이 어딨어요. 저 지금 친구들이 나오라고 해서 가봐야 할 것 같거든요. 아직 가족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10만 원만 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오늘 아가씨 때문에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해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리고 아직 가족도 아닌데 돈은 왜 받으세요? 여기 지수도 10만 원은 있어요. 뭐해? 동생이 용돈 달라잖아. 아니, 무슨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해요? 저 만나면 식사 대접해 주신다면서요. 저희 중에 평균 이상으로 돈 잘 버는 사람 없고 서로 재벌만큼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 아는 상황에서 한 끼 식사로만 이렇게 먹었으면 필요 이상의 지출 맞잖아요. 뭐야, 왜들 그래? 자기 갑자기 왜 이래? 아가씨는 친구들 보러 갈 길 가시고요. 넌 따라 나와. 신우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가게 안 사람들이 전부 저희 쪽을 쳐다봤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덩치가 있는 신우이 쪽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웅성웅성 거렸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산을 마친 저는 그대로 예빈한 편을 데리고 나왔고 그간 쌓여있던 얘기들을 전부 쏟아냈어요. 내가 저번부터 계속 참고 있었는데 자기네 가족들 전부 나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뭐? 가족이 무례하고 말고가 어딨어. 그리고 자기가 방금 내 동생한테 한 건 무례한 거 아니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럼 네 동생이 대놓고 먹어보지도 않은 내 음식 평가지라고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옷 빌려 입겠다느니 하는 건 안 무례해? 동생뿐만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저번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뭐? 해외 살이하던 여자들은 조사를 잘해야 한다고? 그딴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면전에 뱉어대는데 너는 그게 그냥 가족이라서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어른들 그냥 노파심에 하는 말 같다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게 네 입장이야? 그게 다야? 뭐가 또? 내가 저번부터 생각해봤는데 우리 잠깐 시간 좀 갖고 다시 생각하자. 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진 저희는 약 일주일 정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스튜디오 예약 때문에 날짜를 2달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만 했네요. 예비 남편에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복잡하긴 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단을 내리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라도 헤어지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 시댁 식구들을 만난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며 고민 상담을 했는데요. 친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당장 다른 남자 만나라면서요. 야, 우리 아직 30 안 됐어. 지금 도망칠 수 있을 때 얼른 도망쳐. 그래, 세상에 좋은 시댁 생각보다 많아. 그쪽 집안은 벌써부터 틀려먹었다, 야. 장장 7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이 정리가 돼. 결혼은 안 하더라도 얘랑 헤어지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다다음 달이면 8년 차야, 우리. 그게 뭐가 중요해? 야, 정신 차려. 몇십 년 같이 산 부부도 수틀면 이혼하는 세상이야. 부모들이 사람 면전에다 대고 그러고 있었다면 박지수 걔도 뻔해. 신우이란 애도 지금이야 50만 원이지. 결혼하면 500만 원도 뜯어갈 인간이다. 지금 하는 짓만 봐도 훤하다 훤해. 듣다 보면 제 친구들 말이 하나도 틀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한 사람이랑만 연애를 하다 보니 다른 사람 만날 엄두가 안 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독하게 마음을 먹어보려고 해도 다시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할 생각을 하니 자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시누이 때는 아니었지만 시부모들이 그렇게 막말을 했을 땐 예비 남편도 중간에서 나름 애를 썼거든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더군요. 자기가 부모님한테 제대로 잘 말씀드렸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면서 제게 다시 한번 좋게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한 번 정도는 실수하실 수 있잖아. 한 번만 자기도 넘어가줘. 정말 미안하시대. 다음에 만나면 절대 안 그런다고 하셨어. 나도 미리 부모님께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말씀 못 드린 거 미안해. 그리고 지영이한테도 말 잘해놨어. 철딱선이 없는 짓이었다고 따끔하게 혼냈으니까 자기도 화 풀어. 응? 나도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이 무례하게 굴거나 하면 자기 편 들어줄게. 예비 남편이 그렇게 저에게 사과하자 저는 또 마음이 풀렸어요. 부모님께 서로 인사도 다 드린 마당에 이제 와서 결혼을 모른다는 게 사실 저도 부담이 되는 일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아직 안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더 예비 남편을 믿어보자고 하고 사과를 받아주었답니다. 다시 예전처럼 예식장도 보러 다니고 청첩장도 맞추러 다니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전부 다 저에게 친절히 하시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말씀도 조심하려고 하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시누이 역시 눈치껏 적당히 먹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따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심하려는 게 보여서 저도 한번 마음을 풀고 넘어가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며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랑 둘이서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무슨 일일까 싶었는데
시댁 근처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한 서류 봉투를 건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들 재산 목록이랑 범죄 이력 확인서, 보험들이다. 너한테만 무작정 요구하면 네가 기분 나쁠 수 있어서 일단 우리 아들 거 먼저 가능한 대로 뽑아왔어. 이런 서류들을 왜 저한테 주세요? 너도 이거 하나씩만 뽑아다 주려무나. 건강검진은 우리 아들도 아직 안 받아서 그건 너희 둘이 손잡고 다녀오거라. 산부인과도 꼭 다녀오고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한다. 결혼이라는 게 괜히 일륜지대사라는 게 아니야. 이런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하는 게 좋아. 서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니? 아마 부모님께 여쭤보면 이해하실 거다. 혹시나 네가 부당하다고 느낄까봐 내가 오늘 먼저 우리 아들 서류 건네주려고 부른 거란다. 아,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 이해했다니 다행이구나. 차분하게 들어보니 시어머니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못 믿어와서 이런 서류들을 요구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먼저 예비 남편의 서류를 건네주며 하는 말이니 제가 거절하기도 그렇고요. 어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기분 나쁜 티를 보이면 오히려 못 믿었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담담하게 그러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건강이나 그동안 저축했던 것이나 부끄러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서류를 가져다 드리면 오히려 제 입장에서도 당당해지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당장 그 다음 주에 예비 남편과 손잡고 함께 건강검진도 받고 산부인과도 다녀왔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 저는 시댁 식구들 예단을 해드리려 번화가에 있는 백화점을 갔어요. 직접 눈으로 보시고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같이 만나 이동을 했고 명품관부터 차례대로 훑으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시계를 고르시고 시어머니는 주얼리 세트를 고르셨어요. 시누이는 가방을 골랐고요. 저는 기왕 예단하는 김에 최대한 시부모님께 어울리는 걸로 골라드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다들 자꾸만 자신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모델을 고집하는 거예요. 직원분들도 손님께는 다른 게 더 어울린다며 애써 돌려 말했지만 그럼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제 눈에는 3명 다 어떻게든 10만 원이라도 더 비싼 모델을 고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 시계를 고를 때도 저와 직원분은 그 연령대와 아버님 평소 스타일에 맞는 클래식한 모델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자꾸만 새로 나온 모델을 고집하시다가 클래식 라인 중 당신이 고집하시던 모델보다 더 비싼 모델을 보자마자 곧바로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속내가 너무 빤하게 보여져서 저는 열심히 골라주다가도 기분이 상하더군요. 집 한 채 가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의 차 한 대 값은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게 쇼핑을 끝내고 포장을 기다릴 때 저는 예비 남편에게 살짝 예물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 근데 저번에 스케줄 알아본다고 한 거는 어떻게 됐어? 다다음 주에는 예물하러 간다며. 어디로 가게? 아, 이제 알아봐야지. 연차 써도 되냐고 물어볼게. 아마 될 거야. 저번 달부터 얘기해오던 걸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알아본 거야? 오늘 해봤으니까
이제부터 알아보면 되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예비 남편을 보니 가뜩이나 피곤하고 기분 안 좋은데 화까지 나더군요. 그래도 어른들 계신 자리니까 나중에 따로 둘만 있을 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오래 돌아다녔던지라 다들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져 근처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신우이는 가방을 받자마자 친구들을 만난다며 가버렸고 남은 사람들끼리만 이동을 하기로 했어요. 미리 알아두었던 식당으로 이동했는데 워낙 유명했던 곳이라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 저는 잠깐 예비 신랑에게 외투를 맡기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다녀오니 예비 남편이 제 외투를 뒤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건네받으려고 예비 신랑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의 의미심장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방하며? 네. 아, 잠시만요. 자기, 언제 쉰다 그랬지? 금요일. 금요일 1시로 잡아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은 전화를 끊었죠. 저는 당황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무슨 내용인지 물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몇 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하다가 벼랑간 저를 굉장히 차가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제 핸드폰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 유방암이래. 금요일에 예약 잡았으니 가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유방암이라고? 너는 대체 평소에 몸을 어떻게 굴리고 다녔길래 이딴 결과가 나와? 아, 망측해라. 전화를 우리 아들이 받아서 다행이네. 조상신이도 왔네. 조상신이도 왔어. 내가 그때 그랬지. 해외살이 하던 년들은 조사 철저히 해야 한다고.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도 믿기가 어려웠는데 시댁 식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머리로 납득이 안 갔어요. 이 일이 아니라도 저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편인데 단 한 번도 몸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비 남편과 같이 진행했던 검진 단 하나만으로 암 판정이 그리 쉽게 날 리도 없었고요. 확실해? 갑자기 암이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자기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건 병원 가서 확인해보고 어쨌든 네 몸에 이상한 게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아니 잠깐만.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결과 같다가 왜 갑자기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을 해? 설령 내가 유방암이라고 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몸을 함부로 해서 생긴 건 아니지. 이게 대체 무슨 이상한 논리야? 이런 이유로 갑자기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지금 큰 소리 칠 때야. 오히려 넌 나한테 미안해 해야지. 나는 그동안 너랑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덜 믿었는데 옛말에 어른들 말씀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다고. 너 해외살이 할 때 아주 막 살았구나. 진짜 배신감 느낀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날 감쪽같이 속여왔을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아무리 개소리라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을 몰아가냐고. 차라리 처음부터 결혼을 하기 싫었으면 얘기를 하지.
지금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야? 진짜 남자 새끼가 비겁하게 짝이 없어. 네가 이런 애인 줄 몰랐으니까 나도 여기까지 온 거지. 됐다. 도저히 너랑은 할 말도 없고 엄마 말처럼 조상신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너랑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 진짜. 그 순간 저는 제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도 서럽고 예비 남편이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는 것도 화가 나고 답답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와중에도 핸드폰으로 문자 오는 소리가 들리자 습관적으로 핸드폰 액정을 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라 남편 이름이었던 거예요. 박지수님, 몇 월 며칠 1시 예약되셨습니다. 라고요.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촉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죄송한데 방금 전화 받았던 사람인데요. 유방암이라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 맞아요? 유방암이요? 혹시 박지수님 핸드폰 번호 아니세요? 아니요, 저는 백지수고요. 남편 이름이 박지수인데요. 그런데 좀 전에 박지수님 맞으시다고. 어머,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똑같으셔서 저희가 착각한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박지수님께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검진 결과는요? 백지수님은 이상 없으세요. 놀라시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예약되신 거 바로 취소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저는 전화를 끊었고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는 예비 남편에게 가서 쇼핑백들을 낚아채웠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대번에 달려들며 손에서 쇼핑백을 낚아채가려 하시더군요. 어머, 얘 지금 뭐하니? 남의 물건들 가지고. 노망 나셨어요? 남의 물건들이요? 이거 전부 제 카드로 긁은 제 물건들인데 어디서 도둑질이세요? 막말로 당신이 뭔데 내가 이 비싼 걸 그냥 주겠냐고요.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미쳤어? 니네 가족들이야말로 단단히 미친 것 같은데 결혼도 엎어졌고 이제 생판 남인데 무슨 낯짝으로 이걸 다시 들고 갈 생각을 해? 에휴, 나둬라. 저거 병들고 더러운 주제에 돈이라도 챙겨보겠다는 속셈 같은데. 그래, 앞으로 항암 치료니 뭐니 하면 돈 얼마나 많이 깨지겠냐? 그 치료 비용이 우리 지갑에서 안 나간 것만으로 조상신이 도우신 게야. 조상신이 누굴 도와요? 당신들을요?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조상신이 도운 건 저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절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날아왔던 예약 문자를 그대로 예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박지수, 이름 석자 확인하라고요. 예비 남편은 멍하니 눈만 꿈뻑거리며 제 폰을 들여다보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은 남편은 한순간에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제가 유방암이라고요? 전 남잔데요. 그동안 남자가 몸을 얼마나 함부로 했으면 그딴 병에 걸리니? 항암 치료 잘 받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항암이고 나발이고 위자료는 빈틈없이 청구할 테니까 그리들 아시고. 그럼 잘들 화이팅 해보세요. 그 전까지 제게 표독스럽게 막말을 해대던 시부모님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고 예비 남편은 통화 중이라서 제 말에 적당한 대꾸도 못했어요. 저는 야무지게 쇼핑백 주차권 전부 챙겨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예비 남편은 뭐라 심각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니 풀썩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시어머니가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답니다. 예단으로 산 물건들은 다행히 포장도 안 뜯고 결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환불하는 거라 전부 문제없이 카드 취소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께도 이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은 정말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한 이틀쯤 진정을 하시고 나니 정말 조상신이 도우신 일이라며 다행이라고 마음을 정리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시간을 내 변호사 상담을 받고 예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요. 예비 남편, 아니 전 남친이 된 그 망할 놈이 제 발로 저를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지수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낯짝도 듣고 온 그놈은 제가 자취하는 집 앞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퇴근 후 그 인간을 마주한 저는 대번에 인상을 팍 쓰며 험한 말을 했어요. 물론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재빨리 녹음 버튼을 틀고요. 주접 떨고 있네. 안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경찰 부르기 전에 알아서 꺼져. 말 좀 이쁘게 안 할래? 넌 내가 7년 동안이나 이쁘게 말하라고 해도 꼭.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도어락 비밀번호는 언제 바꿨어? 그럼 주인도 없는 남의 집에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냐?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딴 짓을 해? 그날 일은 미안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럼 나도 이해를 해야지. 그런 엄청난 병에 걸린 너랑 결혼 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 야, 남자랑 여자가 같아? 지금 너 나 좀 아프다고 이렇게 바로 버리는 거야? 우리가 사귄 게 자기 마치 7년이야, 7년. 아니지. 이제 8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 사랑하기는 했어? 허, 너 참 대단하다. 버리는 거야. 난 지금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를 돌려주고 있는 거란다. 그 긴 세월을 제대로 붙어 있질 않았더니 내가 그동안 네가 이렇게까지 돌대가리에 이기적인 놈인지 몰랐네. 너 그때 나한테 분명히 네가 먼저 결혼 없자고 말했었어. 기억 안 나? 그건 네가 유방암 걸린 줄 알았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오해가 다 풀렸잖아. 거기까지만 녹음을 하고 저는 바로 경찰을 불러 그놈을 치워버렸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그 정신 나간 인간은 자기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놈이 본인 입으로 자기가 한 짓을 시인하는 말을 녹음했어야 했거든요. 그 인간들 부모들에게서도 차례대로 연락이 왔지만 다 차단해버렸어요. 몇 번 집 앞으로 찾아오는 걸 그때마다 경찰을 불렀더니 더 이상 찾아오는 일은 없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 유방암 판정을 확정적으로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병에 걸린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그놈한테 파혼 위자료를 1원 한 장까지 야무지게 받아냈답니다. 저와 그 인간은 공통적으로 알고 지낸 지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저는 저희의 파혼 사유에 대해 그렇게까지 떠벌리고 다니진 않았어요. 정말 친한 동기들 몇 명한테만 그날의 일을 들려주었죠. 그런데 소문은 퍼지고 퍼지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그놈이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그 불치병을 얻은 줄 알더라고요. 제가 그런 오해를 받아서 억울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 보니 그렇게 변질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나서서 고쳐주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은 아니니까요. 덕분에 그 못된 놈은 치료만 받으며 회사도 동기들도 다른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 소식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 인간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네요.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내고 그 인간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 사실은 저도 후유증이 세게 오기는 했었어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만났고 결혼 준비까지 거의 하던 사람이랑 그런 일을 겪고 나니 한동안 축 처진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몇 주를 지내다가 문득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억울해서 요즘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만 살아왔는데 이참에 제 자신도 돌보고 좀 넓은 세상을 보며 식견을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무엇보다 앞으로는 사람을 보는 해안을 키워볼 계획이랍니다. 저의 파란만장했던 파운 스토리를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마음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